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대장 내시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은 저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겠지만 내시경 시술이나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암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걱정을 하고 외래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대장암을 진단받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작해야 할까요? 또는 용종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크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가족력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하고 나는 언제부터 검사를 해야 할지, 또 용종을 제거한 이후에는 언제 다시 검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과 또는 가족분들의 대장암 예방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대장암을 진단받았거나 가족 중 50세 이전에 대장암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또는 한쪽 집안에 대장암 환자가 많다거나 가족 중 대장 용종이 있었다라고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강의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장암 왜 알아야 할까요? 우선 대장암은 흔한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 2위를 발생률 1에서 2위를 다투는 암 중에 하나고요. 남녀 모두에서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은 증가하고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난 뒤 발견하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 오셔서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증상이 없다는 것이 대장이 정상이란 뜻은 아닙니다. 국내 대장암 발생 현황을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대장암은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증가 추세가 확인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젊은 분들이 모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빈도 발생 절대 비율은 작고 증상과 가족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장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대장암은 상당수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 점막에서 작은 용종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일부가 진행성 용종으로 진행돼서 그중 또 일부가 대장암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한 7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뿐만 아니라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용종을 제거하는 예방적인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종을 제거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게 암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종이 모두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용종은 발견 당시의 암이 아니고요. 일부 선종과 톱니 모양의 병변이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종은 암이 아니라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이런 대장암의 요인은 하나가 아니라 나이, 흡연, 비만, 붉은 고기 위주의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과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가족력이 함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력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족력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족 중 대장암이나 진행성 대장 용종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같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녀 같은 직계 가족이 대장암 발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 조부모, 삼촌, 이모, 조카, 사촌 이런 먼 친척들은 그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머니나 형제의 대장암과 먼 친척 한 명의 대장암은 같은 위험도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왜 위험이 증가할까요? 먼저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공유된 비슷한 생활 환경도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비슷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또는 비만, 흡연과 음주 문화가 이렇게 공유되기 때문에 이런 유전적 요인과 공유된 생활 환경이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유전성 암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이런 생활 환경이 함께 작용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력이 있으면 그 위험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연구마다 그 수치는 다르지만 직계가족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약 2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단된 그 나이가 젊은 나이거나 또는 직계가족 중에 여러 명이 대장암을 경험했을 때는 그 위험도가 많게는 4배까지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장암에 걸렸는가? 그 진단 나이도 중요합니다. 몇 살에 진단받았는가? 대장암이었는지 아니면 용종이었는지. 용종이었다면 그 크기와 조직검사 결과를 아는 것이 좋고 이외에 가족 중 다른 암 환자는 없는지 이걸 알아서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외래에서 이제 단순히 아버지가 대장이 안 좋으셨다. 이런 말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정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용종만 있었다면 용종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용종이 있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더 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중에 진행성 선종은 우리가 대장암이랑 그 위험도를 같이 평가하고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용종이 있었다라고 보다는 어떤 용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곧 유전성 대장암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족성 대장암은 가족 내 대장암이 더 흔하지만 특정 유전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족 중 1명에서 2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반해 유전성 대장암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특정 유전자 변이로 대장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거나 젊은 나이에 발생한 대장암 이외에 다른 특정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린치 증후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은 검사 시작 시기가 빠르고 가족 전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족력은 유전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중 50세 이전 대장암을 가지거나 한 사람이 대장암을 2번 이상 진단받았거나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여러 명이 있거나 대장암 또는 자궁내막암 등이 같이 나타난 경우 한 집안에 난소암, 위암, 소장암, 요로암 등 복잡한 그 암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젊은 나이에 용종이 수십 개, 많게는 100개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유전성 대장암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유전 상담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성 대장암은 전체 대장암 환자의 5% 미만으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력은 가족성 대장암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모든 사람이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 암 발생 연령, 암 종류, 종양 조직 검사, 용종 개수 이런 모든 정보를 평가한 뒤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유전자 검사를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언제,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할까요?
내가 포함된 군이 어느 군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장암, 고위험 용종의 개인력이 없고 직계가족 대장암 가족력이 없고 다음과 같은 질환이 없는 경우는 평균 위험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직계가족 대장암이 있거나 진행성 용종의 있거나 유전성 대장암을 의심하거나 내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이거나 또는 과거에 대장암 또는 고위험 용종을 뗀 적이 있다거나 치료를 받았다거나 한다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각각의 그 케이스마다 검진 시작 시기는 좀 다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족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위험군에서는 국가암 검진 현재는 50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에서 대장암 발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를 낮췄습니다. 45세부터로 낮췄고요. 곧 국가암 검진 기준도 낮춰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45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5세부터 분별 잔멸 검사 또는 대장 내시경을 주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가검진 하라고 1, 2년마다 이제 오시잖아요. 공지가. 그거는 분별 자멸 검사를 하라는 거고 거기서 양성이 되는 경우에 나라에서 국가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조기 검사가 필요한 가족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계 가족 중에 50에서 60세 이전에 대장암이 진단을 됐거나 또는 직계 가족이 2명 이상 대장암인 경우에는 조기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위험군들은 40세 또는 가족이 진단된 나이에서 10살을 빼서 그 나이를 비교했을 때 둘 중 더 이른 시점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별로 조금 보면은 아버지가 60세 이후에 대장암이 진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반 위험군에 준해서 검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세에서 50세부터 검사 시작을 고려하게 되고 다른 위험 요인과 검사력도 함께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42세에 대장암을 진단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50세 미만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고위험군, 조기 시작하는 검사가 권고되는 군에 속하는 거죠. 40세 또는 가족 진단 나이보다 10살 더 이른 시점부터 이제 검사를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42세보다 10년 이른 32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이 언제 발생이 되었는지가 내 검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검진 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혈변이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철결핍성 빈혈이 있거나 최근 생긴 배변 습관 변화, 설명되지 않은 체중 감소, 대변 굵기의 뚜렷한 변화, 또 분변 자멸 검사의 양성 소견, 이런 소견이 있을 때는 내시경을 정기 검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의 원인을 찾는 진단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혈변은 모두 대장암일까요? 혈변이 있어서 대장암을 많이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나는 치질이 있어서 치질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변은 모두 대장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변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치질입니다. 하지만 치질이 있어도 이제 대장암이 같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혈변이 있다면 단순히 치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 주기를 확인하셔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셔야겠습니다. 국가검진으로 분변 자멸 검사는 많이 시행해 보셨을 겁니다. 분변 자멸 검사는 대변 속에 보이지 않는 혈액을 확인하는 검사고 그냥 변을 받아서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검사를 해야 하고 양성이면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반해 대장 내시경은 직접 관찰하고 용종을 발견하면 제거가 가능하고 조직 검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 정결과 검사 부담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는 경쟁적인 검사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고 엄연히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진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별 자멸 검사는 그냥 진단, 예측 목적이고요. 대장 내시경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치료까지 예방, 암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 검사 양성의 다음 단계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발견하면은 저희가 종류와 위험도를 확인해서 바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후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종이 발견됐다가 모두 암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종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다음 대장 내시경의 검사 시기는 이런 용종의 종류, 즉 조직 검사 결과와 이제 개별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 이제 막 외래로 오시면 어떤 선종이 나왔는지, 뭐 어떤 용종이 나왔는지 저희가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용종이 이 세 가지입니다. 과형성 용종은 굉장히 이제 암 위험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 하부장에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과형성 용종은 제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종은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으로 되어 있고, 톱니모양 병변이라고 해서 일부는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추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용종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직 검사를 확인해가지고 다음 대장 내시경 그 주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진행성 선종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암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크기가 크거나 조직 소견이 고위험 소견을 나타내는 이제 진행성 선종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이런 소견 때문에 더 촘촘한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진행성이라는 것은 암이라는 뜻은 아니고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내 내시경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장 내시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했던 대장 내시경 결과에 따른 권고 주기이고, 내가 가족에 이제 가족력이 있다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 주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대장 내시경을 했다. 그런데 정상 소견이거나 한두 개의 아주 작은 선종으로 나왔다.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주기가 권고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좀 쉽거든요.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병원에 오면은 쉽게 대장 내시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5년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가이드라인에서는 5년에서 10년. 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진행성 선종이라든지 선종 개수가 작아도 3개 이상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고위험군이 됩니다. 다음 대장 내시경은 약 3년이 권고되고요. 특히 이번에 2cm 이상 용종이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 절제를 하지 못하고 분할 절제, 이렇게 나눠서 뛰었다. 그러면 재발률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용종의 개수, 특징에 따라서 다음 대장 내시경 고려 시점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 준비와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이렇게 좋은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장정결이 힘들 것 같다. 두 번째로는 검사 중 아플까 걱정된다. 또 이런 시간을 내는 게 여유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쁜 결과가 나올까 두렵다.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대장 내시경을 실제로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걱정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건 다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정결입니다. 가장 힘든 과정이기도 한데요. 불량한 장정결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작은 용종을 놓칠 수도 있고, 장정결이 좋지 않으면 검사 시간도 길어집니다. 또 검사가 불안전하게 끝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또는 뭐 짧게 다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 내시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정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장 내시경 했을 때 많은 장정결 상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장정결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장정결을 했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밑에 있는 용종은 거의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는데 완전한 검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서 안타깝죠. 저희가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물 찌꺼기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요거는 씻어내면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면 장정결이 안 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암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분인데 이게 가장 깊은 상행결장, 오른쪽 작하부, 거기에 이제 내시경을 딱 들어갔더니 장정결이 잘 안 됐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었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분이 3, 4개월 뒤에 다시 대장 내시경을 하셨는데, 보면은 그 똑같은 위치에 다음과 같은 다수의 용종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크기가 이 정도는 한 1.2cm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장정결 상태에서 저희가 대장 내시경 깨끗했으니까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뒤에 검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병변들이 충분히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정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장정결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변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 변비, 대변 횟수가 감소되거나 내가 딱딱한 변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변비약이라든지 아니면 장정결제를 추가로 드려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환자분의 질환을 볼 수 있는데요. 당뇨병이 대표적으로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병 자체로도 장정결 불충분 가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이전 장정결을 실패했었을 때, 예전에 실패한 사람은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정결이 안 좋았다, 좋았다 이런 정보를 좀 알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보다 나은 장정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약들이 요즘 많은데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해서 우리 혈압약이라든지 심장약 또는 진통제 중에 마약성 진통제 또는 뭐 정신과 약 이런 것들이 장 운동을 다 억제시키는 약들이라서, 특히나 또 요즘 젊은 분들은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주사 이런 것들이 장 운동을 억제시켜서 장정결을 잘 안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경우, 입원한 환자들, 거동이 어렵거나 신경계 질환 같은 이런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장정결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환자분의 영향보다는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정결 실패와 가장 강하게 관련된 경우는 장정결제를 끝까지 복용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식이 제한을 저희가 최소 한 3일에서 많게는 일주일 내에 이제 좀 음식 조절을 해달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잘 지키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요즘 대장 내시경 장정결은 다 분할 복용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전날 저녁에 먹고 검사 당일 새벽에 한 번 더 먹게 되는 이런 분할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경우, 장정결제 복용 후에 검사까지의 시간이 너무 긴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이 맑지 않았을 경우, 내가 내시경 이제 검사를 하러 오려고 마지막 대변을 봤는데 막 찌꺼기 변이 나왔다. 이러면 검사 실패랑 강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정결을 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씨가 많은 음식을 피하는 거, 그다음에 검사 전날 저잔사식, 즉 장에 남을 만한 이제 음식, 많이 남을 만한 음식을 적게 먹는다. 또는 저희가 이제 책자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안내된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장정결제를 복용하고 임의로 줄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허용된 범위에서 충분한 물의 양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끝 대변이 맑은 노란색 물처럼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막 내시경을 오려 그러는데 변이 좀 아까처럼 좀 찌꺼기가 있다. 그러면 검사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오셔서 바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상태를 보고 추가적인 장정결제를 복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복용하고 조금 뭐 2~3시간 이후에 검사를 하면은 2번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하기 쉬운 음식 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씨가 많은 음식, 그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약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포함한 이외에도 당뇨약, 인슐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같은 그런 주사제, 그다음에 철분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로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오랫동안 약을 드셨던 분들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끊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위험성은 의료진의 이제 평가 후에 저희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문의해 주시는 게 이제 수면 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지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불편감이 감소되고 검사 중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운전이 불가하고 보호자 동행이 이제 검사 시에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에 반해 비수면 내시경은 검사 중 복부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지만 비교적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진정제 관련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환자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환자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비교적 안전한 검사이지만 완전히 위험이 없는 검사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출혈, 그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천공, 장에 구멍이 나는 경우, 이 2가지를 대표적인 저희가 합병증이라고 말하고, 그 이외에도 자주 복통이랑 복부 팽만,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장을 이렇게 빵빵하게 펼쳐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계속 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복부 팽만이라든지 복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진정제 관련해서 저산소증이나 혈압 저하, 아주 드물게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내시경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즉시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매우 심한 복통, 지속되거나 많은 양의 혈변, 열이 난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실신을 하거나 호흡곤란, 그리고 배가 점점 단단해지고 불러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즉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합병증은 드물게 발생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은 대부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확한 발생률을 조금 보면은 진단 목적의 검사에서 천공은 약 0.01에서 0.03, 아주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치료적 시술, 용종을 절제하거나 이런 시술에서는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0.15에서 0.5%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약 0.06에서 0.1%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족력은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연, 규칙적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섬유질 식사, 그다음에 절주, 이런 생활 습관 교정과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는 가족력을 확인하고 검사는 증상보다 먼저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상담을 통해서 검사를 시작해야 되고요. 대장 내시경은 암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용종을 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이제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은 바꿀 수 없고 하지만 검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하는 검사가 가장 좋은 예방이라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환자분과 이제 가족분들의 대장암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